자, 그리고 이제 공매를 우리가 투자하기 위해서는 권리 분석에 대한 내용이 좀 필요하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경매라든지 또는 압류자산 권리 분석을 이렇게 공부해 보신 분 있나요? 자, 나는 말소 기준 권리 7가지 안다. 말소 기준 권리. 몇 분 계시네요. 네. 제가 시키고 싶은데 진짜 알고 있는지 그냥 맞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온비드로 매각하는 재산들 중에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수탁재산, 사실 이상은 이런 물건들은요 권리 분석이 거의 필요가 없어요. 등기상 소유권이 국가 소유나 지방자치단 소유고요. 그저당 가압류 이런 게 없어요. 등기가 설정된 권리 자체가 없고 점유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권리 분석이라는 게 필요가 없죠. 그냥 우리가 중개업소 가서 일반 매매로 사듯이 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기관들하고 매매 계약을 통해서 취득하는 거라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압류재산과 신탁재산, 이거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압류재산으로 매각 말소되지 않는 권리, 이걸 좀 아셔야 돼요. 일단은 등기부등본에 등기되는 권리들 중에는 가처분, 매매약 가등기, 지상권, 배분 요구하지 않는 전세권, 이런 것들이 등기부등본상 가장 최선순위다. 이게 매각으로 말소가 안 돼요. 그리고 등기되지 않는 권리 중에는 대항력 임차권, 유치권, 법정이상권. 자, 그리고 이런 권리를 인수하게 되면 소유권 상실하거나 행사에 제한이 있거나 금전적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압류재산의 경우에는 이런 등기부등본상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은 권리를 찾아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체납자의 국세, 지방세 또는 조세, 기타 공과금 채권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자, 매수인이 신탁재산의 경우에는요, 매매 방식이기는 한데 신탁재산을 통해 소유권 이전을 받더라도 권리를 승계하는 경우, 승계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좀 구분할 수가 있어요. 승계하는 권리는 신탁되기 전에 등기된 권리, 임차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거기 교재에다가 뭘 별 표시 하시냐면 신탁 등기 전, 이걸 표시하세요. 신탁 등기 전. 그리고 두 번째는 신탁 등기 후 수탁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권.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매수인이 승계하지 않는 권리. 요거 조금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그냥 약간 눈에만 가볍게 넣어주세요. 신탁 등기 후 수탁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임차권, 신탁 등기 후 수탁자의 동의받았지만 보증 반환 의무가 위탁자에게 있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생소하시죠? 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탁재산 입찰하실 때는 요 페이지를 잘 보고 권리 분석을 하셔야 돼요. 네, 요거 이제 실제 압류재산 공매 물건이었거든요. 서울 서초구에 했던 물건, 감정가 9억 5천짜리가 당시 시세가 12억을 했어요. 한 번 유찰되고 두 번 유찰됩니다. 최저가가 7억 1,400까지 유찰이 됐어요. 그랬는데 입찰 결과는 보시면 5명이 응찰해서 8억 8,500 쓴 사람이 낙찰을 받았어요. 시세 12억짜리를 8억 8,500에 받았으면 어때요? 싸게 받았나요? 이 정도면 괜찮죠? 그리고 낙찰받을 요 당시가 부동산 상승장 초입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 싸게 샀으면 굉장히 싸게 산 거죠. 자, 그런데 이 낙찰받으신 분이 잔금을 못 냈습니다. 자, 압류재산의 경우에도 낙찰받은 대금을 미납하게 되면 어떤 페널티가 있죠? 입찰할 때 냈던 보증금 있잖아요. 입찰 보증금, 요거 반환을 못 받습니다. 7,640만 원. 7,640만 원 벌어도 천찬을 파내 돌려받지 못한 일이 생겼잖아요. 이분 뭔가 이유가 있겠죠. 잔금을 내지 않고 입찰 보증금을 날려야만 했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재공매를 합니다. 이 최저가에서. 그랬는데 또 누군가가 낙찰받아요. 이번에는 한 명만 입찰을 해서 8억 9천만 원. 아까 낙찰됐던 금액하고 어때요? 지금 비슷하죠? 최저가가 이때 7억 6천이었는데 혼자 들어가면서도 1억 3천가량을 더 써요. 처음에 낙찰됐을 때도 8억 8,900, 이번에도 8억 9천. 이거 이유가 있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쓰신 이유. 자, 이분도 잔금을 못 내서 입찰 보증금을 반환을 못 받았어요. 자, 이유는 뭐냐면 이게 뭐죠? 재산명세서라는 거거든요. 온비드 사이트에서 열람 가능한 재산명세서인데 보시는 대로 자, 임차인 홍모 씨가
보증금이 6억이에요. 6억. 그런데 배분 요구 채권 신고 현황에 신고된 내역이 없다고 나오죠. 다시 말하면 임차인이 이 압류재산 공매 절차에서 자산관리공사에다가 배분 요구를 안 한 거예요. 법원 경매로 치면 배당 요구를 안 한 거죠. 자, 그런데 보시면 최선순위 근저당권이 언제예요? 2015년 9월 4일이죠. 여기 요 날짜. 2015년 9월 24일인데 임차인의 홍모 씨의 전입일자는 2015년 9월 4일이니까 최선순위 근저당보다 전입이 빠르면 이런 사람을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해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임차인이고, 자, 또 하나. 이 홍모 씨도 6억의 보증금인데 밑에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전세권 이모 씨도 6억이에요. 어떤 관계일 것 같아요? 둘이? 가족 관계일 가능성이 크죠. 이 아파트에 6억의 임차인, 전세권 설정한 또 6억의 임차인 두 명이 살고 있지는 않겠죠. 6억이라는 하나의 임차권 가지고 홍 씨는 전입신고를 한 거고요. 이 씨는 전세권을 설정한 거예요. 두 가지 권리를 다 같이 갖고 있는 경우였거든요. 그런데 이걸 정리를 해보면은 2015년 9월 4일 날 홍 씨가 6억에 전입신고하고요. 근저당권자가 2억 8천 설정돼 있었고 전세권이 이모 씨가 6억이 설정돼 있었어요. 임차권으로서는 배분 요구 안 했습니다. 전세권도 배분 요구 안 했어요. 자, 낙찰이 8억 8천 5백이 되면 홍 씨는 배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홍 씨. 배분 안 되죠. 배분 요구 안 했으니까. 전세권 이모 씨는 전세권 배분 받아요? 못 받아요? 배분 받아요. 배분 요구 안 했는데 왜 배분되느냐? 그전보다 후순위 전세권은 자기의 선택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배분에 참가해요. 최선순위는 선택할 수 있거든요. 배분에 참가하거나 참가하지 않거나. 근데 그전보다 후순위 전세권은 자기의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자동으로 배분에 참가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낙찰이 8억 8,500에 되면 어때요? 그전당 2억 8천, 전세권 6억 더하니까 얼마예요? 8억 8천이죠. 그래서 입찰했던 사람들이 다 그 금액을 쓴 거예요. 8억 8천, 8억 9천 썼던 이유가 전세권이 6억이 배분되면 저 홍 씨하고 이 씨는 가족 관계니까 내가 별도로 인수 안 해도 되겠다. 그래서 다 8억 8천 내지 9천을 써낸 거예요. 이렇게 단순하게 했는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 압류재산 권리분석 할 때는 조세채권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당해세 우선 원칙이 있고요. 법정길 우선 배분 원칙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3명세서에 보시면 교부청구라고 돼 있는 시흥시청, 서대문, 세무서, 서초구청 이런 국세기관들에서 이 소유자의 세금 체납과 관련된 자산관리공사에 교부청구가 들어오게 돼요. 세금을 체납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법정기일이라는 게 표시돼 있죠. 이게 온비동매, 압류재산세는 다 공개가 되고 있어요. 법원경매는 이런 거 공개되나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사실은 경매 투자자들이 이런 걸 많이 개선 요구를 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압류재산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자 8억 8,500으로 다 배분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다 어때요? 저 근저당 설정 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빠르죠? 조세채권은 등기부분에 압류하거나 이런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법정 기일이 중요해요. 그래서 배분수서 따지니까 조세채권이 6억 7천이고요. 그리고 근저당 2억 1,300. 그래서 배분이 여기서 끝나요. 이 모 씨 전세권은 돈 받아갈 게 있어요, 없어요? 영원이죠? 그러면 홍 씨는 배분 요구 안에서 돈 못 받아갔죠? 이 씨 전세권은 배분에 참가할 수 있었지만 자기한테 떨어지는 돈이 없으니까 배분을 못 받고 결국은 뭐 예를 들어서 남편과 부인이 각자의 권리로 돈을 하나도 배분을 못 받는 거죠. 그러면 이 세대의 보증금 6억을 낙찰자가 부담할까요? 부담하지 않을까요? 이거 인수해야죠. 왜 인수하죠? 왜? 전세권은 말소되어 인수돼요. 전세권은 말소. 전세권은 문제가 안 돼요. 배분이 안 돼도 이거는 관계가 없어요. 그저당 후순위니까. 근데 뭐가 문제예요? 홍 씨의 전입일자가 근저당보다 빠르기 때문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어서 배분이 안 되면 낙찰자가 6억을 물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8억 9천에 낙찰받았죠? 저 사람들한테 6억을 부담하게 되죠? 얼마에 산 거예요? 14억에 사는 거죠. 그죠? 네. 저 9억에다가 6억이면 15억. 시가가 한 12억 정도 되는데 15억에 산 꼴이 돼버렸죠? 잔금 내는 게 좋아요? 입찰보임 7천만 원 포기하는 게 나아요? 두 사람이나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리분석을 열심히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하셔야죠. 네. 암투재산은 이런 공부가 좀 필요하세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당해세와 관련된 이제 국세 기본법이 개정이 됐는데 이게 뭐냐면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정 사항인데요. 당해세는 법정기일과 관계없이 무조건 저당이나 임차인보다 먼저 배분이 받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게 뭐냐면 당해세의 법정 기일이 저당권 설정보다 빠를 때만 먼저 받아가고요. 저당 또는 임차권보다 늦을 때는 당해세가 배분받을 금액 범위 한도 내에서 임차인이 배분을 받게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기를 요 그 치랑을요 한 3번 쫙 차분히 마음 가라앉히시고 읽어보시면 아 이런 말이구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여기 어쨌든 개정이 돼서 임차인들에게는 되게 좋은 상황이 됐어요.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사실 뭐 권리 분석을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완벽하게 안다는 건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셔야 되고 이런 사항들을 알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온비도 공매에 관련된 뭐 책도 있고요, 뭐 유튜브도 있고 다양한 학습 방법들이 있으니까 압류재산에 대한 권리 분석을 조금 심도 있게 하시면 좋은 건 뭐냐면요, 압류재산들 주거용 아파트들 중에 이런 사례 말고 정상적으로 배분 요구를 해서 보증금 전액을 배분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내가 인수하는 게 없죠. 그리고 내보낼 때 이 명도라고 하는 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이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 배분을 받아요. 낙찰대금으로. 이사 언제 나가실 거예요? 가서 찾아와서 얘기하면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쉽죠. 바로 이겁니다. 압류재산 권리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할 수 있다면 명도를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물건들이 많아요.